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핵연료 기술을 독자 의제로 올렸다는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분노했고 동맹국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주제에 기술 정도는 흉내낼 수 있어도 그 책임은 못 질 겁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은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묵묵히 침묵했고 국민들은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대한민국이 일어섰습니다. 기술 수준은 허락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그 한 문장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경주 에이펙 무대에서 한국은 세상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세계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정도윤입니다. 올해 47살입니다. 국가기술주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한국은 굴욕을 강요받았습니다. 한국 제발 멈춰 주시길.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이 문장을 읽고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외신 칼럼의 제목이었죠. 한국의 기술 독립 움직임을 향한 경고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줄에 과거 한국이 독자 행보를 시도했다가 겪은 일들을 나열한 기사였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자 더 많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폭격을 맞았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에 각국 정부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존중이 아니었고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통제였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한국형 차세대 소형원자로 수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3년간 개발한 모델을 동남아 세계국에 동시 수출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산업부 장관이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십시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국가안보실장이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복도 구석으로 불러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자문관, 이거 미국 쪽과 사전 협의됐어. 무슨 소리세요? 아직입니다. 이건 우리 자체 기술이고 조약 위반도 아닙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겠어.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겨.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술조차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을요. 일주일 뒤 주한 미국 대사관. 을지로 한 호텔 레스토랑. 경제참 사관과의 조찬 미팅이었습니다. 나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참 사관은 10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로? 나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우리의 소형원자로 수출 계획을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대충 훑어보더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합니만 이 지역의 원자력 확산 문제는 워싱턴이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국제원자력기구 규정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그가 자료를 테이블에 던지면서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 자문관, 문제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판단합니다. 건방지게 한국이 아니라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바쁜 사람 불러놓고 뭐 하시자는 겁니까? 정 그러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율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국무부와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죠.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조는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호텔 로비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미국과의 조율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묵살이었습니다. 동남아 발주처들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업체와 계약했고 베트남은 러시아를 선택했습니다. 3년간 개발한 우리 기술은 서류 속에 갇혔습니다. 산업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침묵했습니다. 그해 겨울 워싱턴 국제에너지 포럼. 나는 회의장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정책을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차례가 왔습니다. 발표 시간은 딸랑 10분. 미국은 30분, 프랑스는 25분이었습니다. 우리 장관이 말을 시작하자 앞줄의 일본 대표가 동료와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휴대폰을 꺼내고 이어폰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독일 대표는 바쁘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한 프랑스 관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좋은데 아직 스스로 결정하기엔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가볍게 내 어깨를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귓가가 뜨거웠습니다. 2025년 봄. 나는 용산을 떠나 국가기술주권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름만 거창한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적어도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4월 중순, 내 책상 위로 보고서 한 통이 올라왔습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기술 의제 분석. 올해 에이펙은 경주에서 열립니다. 한국이 의장국입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측, 한국의 독자적 해결료 농축 기술 이전 관련 에이펙 의제와 사전 차단 움직임 포착.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에이펙 참가국들에게 비공식 서한을 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 서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독자적인 해결료 순환. 관리는 한국이 아직 보여주지 못한 수준의 전략적 성숙도를 요구한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무력감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5월 초, 갑자기 외신이 터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에이펙을 앞두고 한국의 핵 기술 야심이 미국의 감시를 받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기술 주권의 꿈이 냉혹한 현실과 만나다. 또 다른 기사는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핵심 기술 정책에서는 여전히 워싱턴의 승인을 기다린다. 이는 주권국가라기보다는 잘 관리되는 동맹국의 모습에 가깝다.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허락을 받아야 해. 반도체 1등 국가가 원자력은 손도 못 대는 게 말이 돼? 독립국가 맞아? 5월 중순 영국 BBC는 한국은 정말 독립국가인가? 한국은 경제적으로 강하고 문화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다. 그러나 기술 주권과 안보 자율성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그늘 아래 있다. 한국은 자체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지만 해결료는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 한국은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지만 핵심 부품은 미국 허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주권국가의 모습인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광화문을 지나갔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시대를 본다면 뭐라 하실까? 우리가 스스로 글자를 만들고 스스로 나라를 세웠던 그 후손들이 지금은 다른 나라의 허락을 구하며 산다는 걸 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여론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우려하고 있어요. 에이펙 전까지 이 이슈를 정리해야 합니다. 산업부 차관은 미국과 재협의하겠습니다. 외교부 국장은 타협안을 찾아야 합니다. 해결료 기술은 뒤로 미루고 다른 협력 의제를 내세우죠.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물러서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실장이 말했습니다. 정 자문관, 현실을 봐야 해요.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영원히.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은 좋아요. 하지만 현실에서 살아야 해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왜 세계는 우리를 비우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원로 과학자가 건넨 메모가 있었습니다. 기술 주권은 허락받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경주까지 2달. 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제안 에이펙 의제 재구성안.
한국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세계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경주에서 각국 정부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치밀하고 무서운 국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증명할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우리가 다시 쓸 것입니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그날 밤, 어쩌면 이건 분노가 아니라 각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경주는 고요했습니다. APC 회의 하루 전, 2025년 6월 14일 저녁. 나는 호텔 창문 너머로 첨성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년을 견딘 돌탑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탑을 쌓던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후손들이 여전히 다른 나라의 허락을 구하며 살아갈 거라는 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층마다 배치되고 외신 기자단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그들의 카메라는 이미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이 아니라 회의였습니다. 내 노트북 화면에는 외신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들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한 문장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서 성장했다. 이제 와서 독립을 외치는 것은 보호자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다름없다. 나는 화면을 끄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내일 한국 대통령이 발표할 자료였습니다. 한반도 에너지 자립과 영내 기술 협력 제안. 우리가 3개월간 준비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문서가 얼마나 무력해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밤 11시,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정 자문관, 지금 어디야? 호텔 방에 있습니다. 내려와. 긴급 회의야.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영내 안정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특정 국가의 독자적 행보가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은 외교적이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나서지 말라는 것. 호주 총리가 이어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안보 우산 아래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율권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영내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보호. 우리가 보호를 원한 적이 있던가요? 우리는 동등함을 원했습니다. 존중을 원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기술 주권은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한국이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는 논의의 장이 아니라 심판의 장이라는 걸. 우리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나는 잠시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기대어 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하늘은 맑았고 저 멀리 산들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언제까지 허락을 구하고 눈치를 보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교부 국장이었습니다. 정 자문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아직 입장 안 밝혔어요. 이거 변수예요. 조심해야 해요. 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트럼프. 그의 한마디가 이 회의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마디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외신 기자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오후 4시, 회의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각국 발언이 끝나고 한국 대통령이 최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한국은 파트너 국가들과 해결료 기술을 공유하고 영내 에너지 안보를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몇몇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때 미국 측 좌석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를 향했고 통역사들이 긴장한 얼굴로 헤드셋을 조정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트럼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우려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율권에 대한 우려들이었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서로를 바라봤고 중국 측이 속삭였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기술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박수 소리가 들렸고 회의장 조명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허락이 아닌 존중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세상의 시선이 바뀌는 소리가 들렸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일어서고 참모들이 속삭이며 외신 기자들이 복도로 몰려나갔습니다.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멎고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그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기술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 그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내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나 자신도 무엇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호텔 로비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CNN이 실시간으로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나는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 한 구석에 한국 대표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기쁨이 아니라 당혹감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고 산업부 차관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자문관, 이제 시작이야. 승인은 받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 세상이 지켜볼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허락이 아닌 책임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흘 후, 나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사람들이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혼자서 할 수 있을까?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국가기술주권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자 책상 위에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각 부처에서 올라온 후속 계획들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자주 국방기술 로드맵, 산업부의 해결료 자립 실행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위성 개발 가속화 방안. 문서들은 야심차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읽으며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실패한다면 세상은 다시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오후, 나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경주회의 이후 처음으로 현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연구원 정문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연구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실험실 불빛이 평소보다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장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정 자문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나를 지하 2층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원심 분리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원 서너 명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외국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전홍축 우라늄 정제 프로세스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우리 기술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심 분리기를 바라봤습니다. 기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안심스러웠습니다.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렵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긴장과 결의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경기도 판교의 한 방산업체를 찾았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형 전투기 부품을 제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주회의 이후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독자 개발한 엔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기술 라이선스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 제약이 풀렸습니다. 공장 안은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금속이 깎이는 소리,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진동. 나는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다 만들 수 있다니 실감이 안 나요. 지금까지는 외국 기술 허락받느라 프로젝트가 늘 지연되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실제로 성공할까?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날 저녁,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외신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논조는 달랐습니다. 르몽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독립은 축복인가, 위험인가? 기술 자율권은 책임을 동반한다. 한국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나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들이 반짝이고 도시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존중은 싸움보다 어렵다. 허락을 받는 것도 힘들었지만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은 더 힘들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기대와 의심을 동시에 짊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나는 다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각 기관과 기업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약 30명이 모였습니다. 연구원, 기업 대표, 정부 관계자들. 모두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전홍축 우라늄 정제 실험에서 80%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산업체는 독자 엔진 시스템의 초기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독자 위성 발사 준비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작은 성과였지만 그것들이 모이니 거대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연구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곳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 실험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연구원 2명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수식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띤 목소리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수를 조정하면 효율이 15% 올라갈 거야. 하지만 안정성은 테스트해보자. 우리 손으로.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독자 기술 자유. 그리고 그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죠.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였습니다. 정상회담도, 외신 헤드라인도,
대통령 연설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 밤늦은 실험실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연구원 건물 밖에는 차가운 밤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였고 저 멀리 대전 시내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에 경주 회의장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박수 소리, 외신 기자들의 놀란 표정.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과거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습니다. 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100m의 연구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건물 곳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누군가는 실험을 하고, 누군가는 설계를 하고, 누군가는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만듭니다. 증명합니다. 나아갑니다. 나는 차를 몰고 연구원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대전의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조용한 도시, 잠든 건물들, 가로등 불빛.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밤 속에서 변화가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날 나는 처음으로 믿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APC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경주 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이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 협력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신뢰 가능한 기술 주권국으로. 이유는 한국과의 에너지 방산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호주와 캐나다는 한국의 해결료 공동 개발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이 보도자료들을 정리하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설명을 듣는 쪽이었습니다. 외국의 정책을 해석하고 그들의 승인을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계획을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세계가 우리의 결정을 주목하고 우리의 기술을 요청하고 우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자문관님, 다음 주 워싱턴 국제에너지 포럼에 한국 대표 연설자로 참석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국제에너지 포럼.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책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과거 한국은 참관국 자격으로만 참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3년 전 내가 작성했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독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 당시 청와대에서 이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펼쳐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기술 주권은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유럽연합이 발표한 성명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세계가 이제 우리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포럼은 백악관 인근의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입구에는 각국 국기가 걸려 있었고 경호가 삼엄했습니다. 나는 한국 대표단 자격으로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원형 강당에는 약 3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유럽 각국 대표, 중동과 아시아 관계자들. 과거 이 자리에서 나는 뒷좌석에 앉아 메모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는 무대 옆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내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연사는 대한민국 국가기술주권위원회 정도윤 자문관입니다. 그는 한국이 어떻게 기술 자율권을 확보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나를 비췄고 수백 개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허락이 아닌 증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는 경주 APC, 이전에 한국을 설명했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결정권은 없었던 시절. 외국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경주에서 일어난 변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증명했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몇몇은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 한국을 의심하던 외신 기자도 있었고 경주 회의에서 우리를 비판했던 외국 대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설명하는 쪽이 되었다는 확신. 회의가 끝난 뒤 나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에너지부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 자문관님, 연설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도 기술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외국의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 벽을 넘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싸운 게 아닙니다. 증명한 겁니다. 기술을 완성하고 책임을 지고 세계의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백악관 지붕이 저 멀리 보였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과거 이 도시는 나에게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이곳도 우리와 대화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닌 협의, 허락이 아닌 존중. 나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귀국 비행기를 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얻은 게 아니었다. 존중을 얻은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땅이 보였습니다. 대서양이 펼쳐지고 곧 유럽 상공을 지날 것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경주 회의장의 긴장, 트럼프의 발언, 대전 연구원의 밤 실험실, 워싱턴 무대 위의 조명.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허락받지 않는다. 우리는 증명한다. 13시간 뒤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나는 짐을 들고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새벽의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지평선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공항 고속도로를 따라 차가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업단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공장들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야간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실험을 하고, 누군가는 설계를 하고, 누군가는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빛 하나하나가 우리의 증명이라고. 저 불빛들이 모여 세계가 우리를 보게 만들었다고. 차는 서울 시내로 접어들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고 청계천을 건넜습니다. 새벽 5시, 도시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입구로 사람들이 들어갔고 편의점 불빛이 켜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배낭을 메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연구원이나 엔지니어일 것입니다. 그녀는 오늘도 무언가를 만들고 증명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각국에서 온 협력 제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베트남, 폴란드,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그들은 한국의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이메일을 하나씩 읽으며 답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중하게, 그러나 자신 있게. 우리는 이제 질문받는 쪽이 아니라 답하는 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졌습니다.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빛났고 거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가 되었다고. 허락받는 나라에서 존중받는 나라로. 설명 듣는 나라에서 설명하는 나라로. 그리고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밤새 일한 연구원들, 포기하지 않은 의지. 그 모든 것이 모여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계획서였습니다. 독자 우주 발사체 개발 로드맵.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증명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